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거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발사 강행 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국빈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41발의 예포와 왕실 근위대 사열, 국빈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오늘 진행합니다. 전국 수요조사에서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을 희망했고 규모는 2025학년도에 2,700명 수준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의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 허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기존 방식의 댓글 이용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을 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만 노려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미행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14도,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거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어제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의 위성 발사를 예고해 항행경보와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대응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즉각 중단하라며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어제 성명에서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강행 시 9.19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대된 윤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때입니다. 근위대 사열로 시작된 영국 왕실의 의전. 존경의 뜻을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박 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백마 6마리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1.6km 떨어진 버킹엄 궁으로 이동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국빈 만찬, 바다송어의 칠면조 구이 등 여왕이 직접 점검한 메뉴를 곁들여 둘은 3시간 초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The creative attributes of our two countries can be brought together to unlock innovation here and there. 우리 정상 가운데 수교 120년 만에 첫 영국 국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즈 광장에서 역시 의장대 사열을 했고 여왕과 마차를 타고 궁까지 달렸고 성대한 국빈 만찬에 최고 등급의 바스 대십자 훈장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린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영국 왕실의 품격 있는 의전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청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맞이한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호스가즈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한 뒤
국빈 5만 찬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왕실 전통인 흰색 보타이 연미복을 입고 훈장도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초청했다는 건 영국이 글로벌 무대 협력에서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으며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형국인데 여권 안팎에선 신당 창당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립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여부를 가를 마지노선으로 다음 달 27일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12월 27일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 임명장을 받은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가 없으면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조치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진정성은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전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연 데 이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 행사 참석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여권 안팎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뿐 실제 신당 창당에 나설 생각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한 겁니다. 그분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분인 것 같아서요. 제가 쉽게 점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일 이 전 대표 측에 러브콜을 보내던 인요한 혁신위 내부 인사도 이 전 대표가 총리 자리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이 전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게시한 연락망 조직화에 대해서도 4만 명가량이 참여했다며 사실상 신당 창당 사전 준비 작업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서울에 이어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연락망에 기입해 주신 분의 숫자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당 사전 작업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 전 대표와 창당 가능성을 깎아내리려 하는 여권의 치열한 기싸움은 앞으로 한 달,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기획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과 당원이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어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는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안이었지만 책임을 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충분한 설명 없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만 벌어졌다며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자 했던 당 내부 행사인 민주당 갤럭시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제기된 총선 출마설로 행보가 주목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총선 출마에 관한 입장을 언제 밝힐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대구 방문 이후 총선 출마가 확실해지는 분위기로 보인다는 질문엔 이미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 은행들이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얻은 가운데 어제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은행들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 은행의 이자 이익은 재차 불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 2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 잔치 비판이 상생금융 요구로 이어진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와 방식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며 8대 은행이 함께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출 구체적 방안과 지원 규모를 연내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국회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일률적 법제화에 앞서 업계 자율성부터 지켜보자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입니다.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구나라는 거는 그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계와 당국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조금 더 그 어떤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계와도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상생금융 압박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과 비교했을 때 낮게 전망한 건데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고물가, 고금리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개선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3대 주력 산업도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무역 수지는 올해 136억 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265억 달러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정부 전망치 2.4%는 물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인데 우선 IT 경기 회복세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소비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그러한 소비 교체가 지연 등등의 이유로 ICT 산업이 그렇게 회복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완만한 성장률 전망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꼽았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 내년에 본격화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는 1.9%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도 대외적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분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에 의한 중국 경기의 부진 등을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겠고. 투자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로 설비 투자는 2.1% 증가하겠지만 미분양 증가 등 선행지표 부진으로 건설 투자는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중국의 자금률 상승과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서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달 말에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세대로 과세하고 차라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거라며 로드맵 재검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오늘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3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증원 규모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2차례 연기했다며 다만 수요조사 전체 규모에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을 희망한 걸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에 2,700명 수준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의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 허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아직 사용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자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기존 뉴스 이용자들은 기존 방식 그대로 댓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을 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만 노려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미행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고급 아파트. 모자와 마스크 차림의 남성들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40여 분이 지난 뒤 1층에서 포착된 이들 손엔 택배 상자와 비닐봉지 등이 들려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와 함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겁니다. 현금 1억 3천만 원과 시계, 팔찌, 가방 등 훔친 금품은 모두 6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는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비싼 외제 승용차를 노려 차 바닥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차 주인의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는 차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챙겨 증거를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일당의 사무실에선 조직적 범행을 위해 마련한 무전기 넉 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37살 A씨와 A씨의 처남, 매부 등 일당 7명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7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사도록 매개하거나 유도하는 건 사행적 복권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시작된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법에는 불법 복권을 산 사람도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심한 시각에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도중에 담배까지 피우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유사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 바깥 출입문을 느닷없이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걷어차도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엔 두 손으로 벽을 짚더니 힘을 실어 다시 걷어찹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남성은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진입합니다. 저희가 CCTV가 많으니까 절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그냥 CCTV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발로 차고 들어올 정도 용기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대며 담배를 피우더니 카운터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계산대를 열고는 미리 챙겨온 가방에 현금 뭉치를 담습니다. 현금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가게 안쪽에 있던 공구함까지 뒤져 드릴과 커터칼도 훔칩니다.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만져보는 여유까지 부리고는 침입한 지 30분 만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동안 10분 정도 담배 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 이런 집기들 같은 것도 다 바닥에 던져놨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남성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과 담배꽁초 등을 보내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지하철 홍대 입구역 근처의 건물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지면서 당시에 크게 다쳤던 5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 건물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세워둔 철제 가설물이 쓰러져 길을 지나던 50대 여성 김모 씨를 덮쳤습니다. 화목했던 김 씨 가정의 일상은 강풍과 함께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하러 나간 김 씨가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람 성격이 워낙 밝으니까 밝고 집사람이 없으면 집이 조용해야 집사람이 오면 뭐 가족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사고 나고 나니까 9년째 출퇴근하며 매일같이 지났던 길 위에서 생사를 오가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친구 한잔 하고 친구보다 엄마랑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가 도심 곳곳에 있는 공사장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현장 가림막에 대한 통일된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 일부 지자체의 안전기준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가림막이라는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소음, 방음 시설이나 먼지 이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안전 펜스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행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도가 좀 강하게 설치하도록.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하라면 이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와 같은 리모델링 현장은 구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할 기준도 사람도 대상도 없는 셈입니다. 일단 경찰은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와 작업 반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기준이 없는 가운데 공사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석임제 나들목 근처에서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뒤따라오던 승합차와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 나와 있던 60대 SUV 운전자가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진보와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진보 교육단체들은 개편안 대로 고교 전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진행하면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사교육이 늘어날 거라면서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해도 대입 경쟁 자체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을 줄일 수 없고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내신과 학생부, 논술 면접이 모두 중요하게 돼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구급 공무원 국어와 영어 시험 문제가 내후년부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냥 외워서 답만 차는 문제는 없어지고 사고 능력 평가는 강화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제된 구급 공무원 영어 문제입니다. Hit the roof.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는 뜻인데 이 수거만 달달 외웠다면 전체 문장을 이해 못해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문제는 지문부터 길어집니다. 정부가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메일이 지문으로 사용됐습니다. 단순 암기력 대신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채워졌습니다. 암기량이 줄어들면은 접근하기가 더 쉬우니까 유입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부담이 덜어지고 공부량이 일단 줄어드니까 지식 암기 위주였던 공무원 구급 시험이 오는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체계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 당장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나오는데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생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약간 준비해왔던 게 다 바뀌는 거니까. 4년 전만 해도 구급 공무원 시험은 40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지만 매년 하락해 올해는 2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구급은 특히 암기 위주로 출제돼 시대와 괴리된 딴 세상 시험 취급을 받아온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암기식 지식을
공부해서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조차 이렇게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면접 시험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소통과 공감, 윤리, 그리고 책임의식 등을 핵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성적만 보고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5급과 7급, 9급 공채는 물론 경력 채용까지 지원자 모두 바뀐 면접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제품 판로를 막았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는 지적엔 조만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 계도 기간 종료일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업계와의 추가 간담회가 있는데 그 전까지 발표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미수가 28명이 이집트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포로 신문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병원이 하마스 테러 공격에 활용됐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 최대 의료시설 알시파 병원 앞에 적신월사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보호를 받으며 유엔 직원들이 병원에 있던 미수가들을 구급차에 옮겨 싣습니다. 전쟁통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미수가 28명. 이스라엘 남부 라파 검문소에서 이집트 구급차에 옮겨 탄 뒤 이집트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됐습니다. كان اللي هو الحصار للمستشفى ما في كان حالة بيعطوهم الطفلة انتكست حالتها رجعت تاني من لمرحلة الصفر إنه هي عايشة على الأكسجين وهي كانت أخطر حالة من بين الأطفال.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알시파 병원에는 여전히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병원을 죽음의 지대로 부르며 조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259 جريح لا زالوا في داخل م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نحاول مع الأمم المتحدة خروجهم مع الطواقم الطبية إلى مستشفيات قطاع غزة وإلى خارج قطاع. 알시파 병원 옆 공터에서 발견된 터널 입구와 길이 50m에 이르는 내부. 지난달 하마스 기습대 붙잡은 인질을 이 병원에 끌고 왔다며 공개한 영상. 하마스가 테러 공격에 이 병원을 활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제시한 증거들인데 여기에 더해 팔레스타인 포로를 신문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مخربين لحماس حماس وجهاد في مستشفى قلب المستشفى شفا في القدس شفا بيلبسوا طاقم تمريض وهذول مش ممرضين ولا دكاتره. 이스라엘이 연료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전력 부족 문제로 사실상 폐쇄됐던 가자 남부 상하수도 시설 운용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연료 반입 허용이 상황을 호전할 요인이지만 요구량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연료 반입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를 마무리한 가운데 중일 정상회담에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이펙 정상회담 뒤에 기시다 총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20%대 최저 지지율과 퇴진 위기론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주변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가장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99.3%나 줄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금수 조치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지만 확연한 인식차만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금수 조치로 인한 충격파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輸入規制の解除について今の段階でその時期、具体的な時期を予断を持って申し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ますが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한 기시다 총리를 기다린 것은 또다시 폭락한 지지율. 요미우리 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급락한 24%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대 지지율은 정권 위기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8일에서 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21%로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았습니다. 世論調査に現れた国民の皆様の声を真摯に受け止め、政府としての対応に生か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감세 정책에 대한 불만, 강요들에 잇따른 불명예 퇴진, 오염수 반발 여파로 인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장기화까지. 기시다 내각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이후 한일 관계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얼마만큼 동력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설이 여권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 의원 모임이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대구 방문으로 시작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외부 활동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던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작 한 장관은 맡은 업무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장관 등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장관이 출마 의사를 전해온 적은 없지만 역할을 해주길 적극적으로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의 키를 쥔 인효한 혁신위원장도 경쟁력 있는 분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아직 그분께서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한 장관이 실제 출사표를 던질지 또 출마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리를 맡을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상황. 이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엔 거취를 정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에 착수한 여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빅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계를 자처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세력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비주류 모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건 뭐 꾸준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던 거고 저도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전해철, 홍영표 등 친문 핵심 위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 주류인 친명계는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모여 있는 거고요. 말로는 그러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40-50명 된다. 그 얘기는 40-50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 4인방과 달리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탈당 이후 여당에 합류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전환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오늘 대전에선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를 열어둔 이상민 의원을 만납니다. 총선 전 정치권 이합 집산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1월 21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대전을 찾아 탈당 임박 관측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을 듣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강연에서 야당 인사가 본 여당의 혁신 방향과 한계 등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 앞서 여당 합류 가능성까지 내비친 만큼 오늘 만남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8천억 원가량 증액한 자체 R&D 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여론전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과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TF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과방위 예산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자체 R&D 예산안을 자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주에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규모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에 2,7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1차전에서 거친 경기 끝에 태국의 역전승을 거뒀던 중국을 상대하는 만큼 우리 대표팀은 부상 없이 승점 3점을 따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전 대승 이후 주장 손흥민은 아시아팀이 우리와 경기할 때에는 거칠게 경기를 한다며 휘말리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시세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이번 달 말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 제도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모든 그런 대안들을 좀 열어놓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자꾸 로드맵을 바꿀 바에는 시세대로 과세하되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거에 현실화시키고 세율을 그만큼 낮춰주면 결국 국민들의 지표와 관련한 것은 현실화가 금방 되면서 세부 부담은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일단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집값이 올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5.13% 올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같은 기간 12.4% 올라 1.7%에 그친 지방과의 상승률 격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가 감소한 연립, 다세대 주택도 상승률이 전국 1.37%, 서울은 1.69%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당장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청회가 열린 한국부동산원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회에 반년 동안 계류돼 있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번 주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통과까지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재건축을 기다려왔던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졌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92년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일산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이뤄진 시범 아파트입니다. 30년이 넘은 지하 주차장은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선명합니다. 천장에서 수년째 빗물이 떨어지고 있지만 보수공사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곳 인근 4개 단지 2,900여 세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 지 2년째인 올해 7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택지에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이 지금보다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제 특별법 통과를 사실 상당히 기다려 왔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올 연말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폐기 수순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돼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진 않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로 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매수 문의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 일산과 분당, 평촌 등은 물론 서울 목동과 개포,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 100만여 가구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상향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일하게 일기 신도시가 같은 포맷으로 정책적인 인센티브의 어떤 틀을 짠다라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 면제 특혜 논란이나 교통과 주차 같은 주요 기반 시설 확충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보완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에 관한 이의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올해는 문항 오류보다는 수험장 운영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은 가운데 제외하겠다던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이 끝난 뒤 나흘간 접수된 이의 신청 건수는 300건이 채 안 됩니다. 663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가장 많은 과목은 시험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1교시 국어 영역입니다. 수능 당일 제주 남영고등학교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 5분 전에 2개의 고사장이 정전됐고 처음부터 전등 불이 깜빡깜빡거리다가 꺼져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당황을 하고 쌤들도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많이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측 실수로 1교시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습니다. 학교 측이 2교시 종료 후 다시 1분 30초 동안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나눠주긴 했지만 답안지 작성을 끝낸 수험생에게는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시간 내 서둘러 마킹한 사람이 불이익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평가원은 시험 문제나 답안이 아닌 진행 과정에 관한 이의 신청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22번 문항에 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미분 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로 정답률이 1.5%에서 5%까지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접근 방식에 따라 쉽게 풀릴 수도 늪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의 신청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를 많이 그려보게 돼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라는 것까지만 접근이 되면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있는. 이 밖에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격차가 더 커졌다는 지적과 영어 듣기 평가 시간 음향 문제를 호소하는 이의 제기도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미국 복권을 대신 사준다는 광고,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런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평범한 서울 도심의 주택가입니다. 1등 당첨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홍보하는 미국 복권 무인 판매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미국에 있는 법인이 대신 복권을 사주고 거액에 당첨되면 미국에 가서 당첨금을 찾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네, 해보고 싶네요. 3,000원. 재미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이런 해외 복권 무인 단말기는 2개 업체에서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400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최근에 판결했습니다. 2년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업체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복권 구매 대행 업체에서 복권을 산 사람도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당첨금이 나왔을 때 이 사업자들이 잠적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한 가지가 있고요. 상당수의 미국 복권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매한 경우에만 그 당첨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감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곳곳에 무인 단말기는 물론 단말기 창업을 권유하는 홍보글도 나돌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미뤄지면서 대체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못 팔고 창고에 쌓인 종이빨대가 2억 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판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식당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만 믿고 종이빨대 생산량을 늘리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카페들이 값싼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늘리면서 못 팔고 쌓인 종이빨대가 2억 개에 달한다는 추산입니다. 재고가 쌓일수록 빚도 늘고 결국 도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을 믿고 종이빨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발주를 내고 기계 20대 발주내고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제조업체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계도 기간 동안에 대한 것을 그대로 또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서 저희가 또 다른 피해를 또 입어야 되는 것인지 계도 기간의 연장으로 반드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서를 공문화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 시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판로를 여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하나에 5에서 7원 정도만 비싼 만큼 수억 원 정도의 구매 보조금을 준다면 카페에서도 종이빨대 구매를 늘릴 거란 설명입니다. 정책 시행이 유예되거나 계도 기간이 주어질 때마다 빚을 내서 희망 고문당하듯 버티고 견디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재고 물량이 반드시 해결되고 또한 앞으로 생산할 종이빨대의 판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경영애로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자금 지원은 응급처치에 그칠 거라며 친환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운영이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팝 그룹들이 잇따라 수상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K-팝 관련 부문이 4개나 새로 마련돼서 눈길을 끌었는데 K-팝을 하나의 장르로 한정 짓는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선정한 최고의 K-팝 앨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를 찍고 통산 4개 앨범을 빌보드 200 정상에 올린 스트레이키즈는 또 한 번 시상식에서 이름을 빛냈습니다. 저희의 그런 고집이 담긴 저희 앨범과 음악 무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BTS 막내, 정국의 첫 솔로곡 세븐은 최고의 K-팝 노래에 선정됐습니다. 빌보드에서는 이미 그룹 BTS 이름으로 12차례나 수상한 적이 있는 정국은 가수 싸이 이후 10년 만에 솔로 가수로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K-팝 투어링 아티스트에는 올해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 관객 180만 명을 동원한 블랙핑크가 이름을 올렸고 시상식 무대에 오른 뉴진스도 최고의 K-팝 아티스트에 호명되며 데뷔 후 16개월 만에 빌보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To have been nominated in this category alongside such incredible artists we all look up to is an honor in itself, and we are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perform at the Billboard Music Awards. 올해부터 빌보드 시상식에서 K-팝 부문이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새로 생기면서 국내 아티스트들은 골고루 트로피를 챙겼습니다. 다만 K-팝이 아닌 주요 본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BTS의 지민과 걸그룹 피프티가 각각 톱셀링송과 톱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 올라 다른 글로벌 아티스트와 경합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빌보드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좀 편의적인 방식으로 K-팝 안에서 뭔가 다 수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팝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녹여주는 게 훨씬 더. 미국의 3대 음악상 중 또 다른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올해 K-팝 그룹이 한 팀도 후보에 오르지 못해 씁쓸함을 남겼지만 그래미의 장벽을 넘보는 K-팝의 도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날이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도, 안동 영하 2.7도, 창원은 4.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